당신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기원전 43년 12월에 찬바람이 아피아 가도를 훑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 먼지 구름이 보입니다. 칼을 든 자객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가마 안에 노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커튼을 걷고 자객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자, 여기를 쳐라. 이 노인은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변가이자 철학자 키케로입니다. 그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왜 패배가 아닌 가장 완전한 승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원전 63년 로마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포럼에는 상인들의 외침이 가득하고 원로원에서는 웅장한 토론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표면 아래 거대한 균열이 천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로마 공화정의 심장부 원로원 의사당 안에 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리석 기둥 사이로 스며들며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원로원 의원들의 흰 토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연단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당신의 시선이 멈춥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아르피눔 킬신의 평민, 이른바 새로운 사람, 호모 노부스라 불리던 그가 로마 최고의 자리인 집정관에 오른 해였습니다. 귀족 혈통도 아니고 군사적 명성도 없었어요. 오직 말의 힘으로 정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짙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정보원 풀비아가 가져온 귓속말 하나가 그의 잠을 빼앗고 있었어요. 루키우스 세르기우스 카틀리나. 몰락한 귀족 출신의 이 남자가 로마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 카틀리나는 단순한 불만자가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집정관 선거에서 패배하며 쌓인 분노, 빚더미에 올라앉은 귀족들의 원한, 그리고 에트루리아 지방의 실질적인 병력까지 갖춘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로마에 방화하고 집정관 키케로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며 혼돈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 당신은 키케로의 눈빛을 통해 느낍니다.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눈빛을. 그는 이미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 없이 로마 시민을 처형하는 것. 그것은 키케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공화정의 법 앞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케로의 고독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보원들을 풀어 증거를 모으고 원로원 의원들을 한 명씩 설득하며 카틸리나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말과 지성, 그리고 타이밍의 전쟁이었습니다. 밤마다 키케로는 기름 등잔 아래 앉아 보고서를 읽고 씁니다. 아내 테렌티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막지 않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운명이 지금 한 사람의 판단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당신의 눈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케로가 선택한 방법은 놀랍습니다. 비밀 체포도 암살도 아니었어요. 그는 카틸리나를 원로원으로 직접 불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장면에서 밝혀집니다. 기원전 63년 11월 8일 유피테르 스타토르 신전 긴급 원로원 회의. 당신은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 안에 있습니다. 오래된 대리석 기둥들이 둘러선 그 공간에 카틸리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원로원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채웁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 집정관 키케로가 일어섭니다. 카틸리나, 그대는 얼마나 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가? 그 모모한 광기는 도대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가?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신전 기둥을 흔들듯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역사의 길이 남은 카틀리나 탄핵 연설인 카틀리남의 첫 문장이었어요. 키케로는 그 자리에서 카틀리나의 음모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수집한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며 그것을 웅변이라는 불꽃으로 태웁니다. 듣는 자들이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도록, 분노를 넘어 행동을 결심하도록. 카틀리나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원로원 의원들의 야유와 분노에 묻혀버립니다. 그날 밤 카틀리나는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안에 남은 공모자들은 아직 있었어요. 키케로는 갈리아 알로브로게스 쪽의 사절을 활용해 결정적인 문서 증거를 손에 넣고 원로원의 긴급 결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12월 로마 감옥 툴리아눔.
카틀리나 공모자들이 처형됩니다. 키케로는 원로원 앞에 서서 단 한마디를 선언합니다. 윅세룬트, 그들은 살았다. 죽었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은 것, 그것은 공화정의 법과 절차에 대한 최후의 존중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위대한 장군 폼페이우스도 아니고 카이사르도 아니었어요. 칼 한 자로 들지 않고 오직 말과 지성으로 로마를 구한 평민 출신의 집정관. 로마는 그에게 전례 없는 칭호를 선사합니다. 파테르 파트리에, 국부, 조국의 아버지. 키케로의 나이 43살. 그는 자신이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불행히도 정확했어요. 이 순간이 그가 평생 가장 높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합니다. 정점에서의 추락은 언제나 더 빠르고 더 깊습니다. 국부라 불렸던 그가 불과 몇 년 뒤 거지처럼 로마를 떠나야 했던 이유, 지금 이 막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58년 봄. 당신은 지금 로마의 한 저택 앞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마 최고의 명사들이 드나들던 팔라티누스 언덕의 그 집. 지금 그 앞에는 군중이 몰려 있어요. 하지만 환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집안의 가구를 끌어내고 조각상을 부수고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 남자의 등을 봅니다. 키케로입니다. 국부는 지금 망명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었어요. 호민관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 키케로가 카틸리나 공모자들을 처형할 때 정식 재판 없이 처형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키케로들 로마에서 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법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훨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로마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던 세 명의 거인들이 이미 비공식 동맹, 제1차 삼두 정치를 맺고 있었고, 그들에게 키케로는 공화정의 원칙을 고집하며 자신들의 행보에 불편한 소리를 내는 존재였어요. 키케로에게도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직접 제안합니다. 자신의 군단에 합류해 갈리아로 함께 가자고. 그것은 사실상 보호의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화정의 원칙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키케로는 거절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산 몰수, 가옥 철거, 추방.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길을 떠납니다. 마케도니아, 에피루스, 브룬디시움. 망명지를 떠돌며 키케로는 무너집니다. 이 시기 그가 친구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철학자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이 흘러넘칩니다. 나는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변가가 쓴 문장이 이것이었어요. 명성도, 재산도, 집도, 역할도 사라진 자리에 그는 그냥 한 명의 늙고 지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키케로는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철학자로 만든 선택이었어요. 망명지에서 무너진 키케로. 그런데 그 무너짐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집어든 것은 칼이 아니라 펜이었어요. 그리고 그 펜이 로마를 다시 그에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망명 중에도 키케로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편지를 씁니다. 아내 테렌티아에게, 딸 툴리아에게, 친구 아티쿠스에게, 원로원 의원들에게, 지방 유지들에게. 절망의 편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편지이기도 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다시 엮어갑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움직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폼페이우스가 키케로의 귀환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키케로가 가진 원로원 안팎의 영향력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57년 8월 로마 원로원은 키케로의 귀환을 허락하는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킵니다. 당신은 지금 브룬디시움 항구에 서 있습니다. 키케로가 배에서 내리는 순간입니다. 부두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 있어요. 아피아가도를 따라 로마까지 도열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그저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키케로의 발걸음이 멈칫합니다.
그는 이 광경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1년 반의 망명, 공화국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로원은 그의 재산을 복원하고 팔라티누스 언덕의 집도 재건해 줍니다. 키케로는 다시 연단에 서서 원로원에 감사 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망명이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영광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지위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말과 사상은 남는다는 것. 이 깨달음이 이후 키케로를 철학자로 완성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는 다시 정치에 뛰어들지만 동시에 훨씬 더 깊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국가론, 법률론, 웅변가론, 공화정의 이상을 문자로 새겨 영원에 남기려는 작업이었어요. 복귀에 성공한 키케로. 하지만 그가 돌아온 로마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라는 태양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어요. 공화정의 수호자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재자, 두 천재가 한 시대에 부딪힙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에서 가장 이상한 우정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키케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협이었어요. 카이사르는 키케로의 지성을 진심으로 경탄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어요. 키케로의 웅변 앞에 서면 나는 전장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키케로도 카이사르의 천재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리아를 정복하고 로마로 돌아오는 카이사르의 속도와 결단력, 그 군사적 탁월함은 키케로도 감탄에 마지 않았어요. 하지만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기원전 49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치명적인 균열을 향해 나아갑니다. 키케로는 선택 앞에 섰습니다. 카이사르 편이냐, 폼페이우스 편이냐.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어요. 독재를 받아들이느냐, 공화정을 지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망설입니다. 오랫동안. 이 시기 키케로는 아티쿠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영혼이 갈라지는 것 같다. 전장으로 달려가 싸울 체력도 칼도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독재자 앞에서 칼보다 약합니다. 결국 키케로는 폼페이우스 진영에 합류하지만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에게 패배하며 그 선택마저 무의미해집니다. 카이사르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키케로에게 용서와 포용의 손길을 내밉니다. 키케로는 그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아요. 독재자가 지배하는 포럼에서 카이사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연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점점 더 서재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45년 키케로에게 가장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딸 툴리아가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슬픔 앞에서 키케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공화정도, 카이사르도, 정치도 모두 의미 없이 느껴졌어요. 그는 칩거하며 쉬지 않고 글을 씁니다.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 글쓰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투스쿨룸 대화,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최고 선악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로마 철학의 정수가 한 남자의 절망 속에서 탄생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역사가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에 있던 키케로에게 그 소식은 번개처럼 꽂힙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63세의 노인이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숨을 담보로. 기원전 44년 3월 15일 아이두스. 당신은 지금 로마의 포럼에 서 있습니다. 폼페이우스 극장 앞으로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비명이 들립니다. 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23번 찔려 쓰러졌다는 소식이 불길처럼 도시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키케로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암살을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어요. 드디어 이제 공화정을 되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민중의 분노 앞에 로마를 떠났고 권력의 공백을 메운 것은 카이사르의 부하이자 후계자를 자처하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어요.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며 암살자들을 역적으로 몰아갑니다. 로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키케로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합니다. 카이사르라는 독재는 끝났지만 안토니우스라는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중을 선동하고 군사력을 배경으로 원로원을 압박하며 공화정의 껍데기만 남기려는 움직임이 명확했습니다. 그때 키케로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옵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유언에 따른 상속자 옥타비아누스. 아직 8살의 청년이었어요. 키케로는 계산합니다. 이 젊은이를 앞세워 안토니우스를 견제하고 옥타비아누스를 이용해 공화정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이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키케로는 다시 원로원의 연단에 섭니다. 63세, 노구이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공화정을 위한 마지막 전쟁을 선포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로마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쏟아낸 연설들은 역사에 필리피카에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들은 키케로가 쓴 가장 위대한 글인 동시에 그의 사형 선고였어요. 기원전 44년 9월부터 기원전 43년 4월까지. 당신은 지금 로마 원로원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연단에서 키케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쉬었고 머리카락은 희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청년의 칼보다 날카롭고 군대의 함성보다 뜨거웠어요. 총 14편의 연설. 역사는 이것을 필리피카에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웅병가 데모스테네스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을 향해 목숨을 걸고 쏟아낸 연설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키케로 스스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는 연설마다 안토니우스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사치와 방탕, 권력 남용, 공화정 파괴.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안토니우스의 행위를 해부하고 원로원 의원들이 분노하도록,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필리피카에 중에서 나는 내 삶을 공화국에 바쳤다. 나의 죽음이 로마의 자유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키케로는 진심이었어요. 그의 말이 퍼져나갈수록 안토니우스의 분노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기원전 43년 로마 정계를 뒤흔드는 협약이 체결됩니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키케로가 안토니우스를 견제하기 위해 이용하려 했던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제2차 삼두정치. 세 사람은 서로의 정적 명단을 교환합니다. 안토니우스가 키케로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키케로가 키운 청년이 그의 사형 선고에 서명한 것이었어요. 당신은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자신이 조언하고 응원하고 편지를 썼던 18살의 청년이 자신의 이름 옆에 선을 그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키케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이 답을 말해줍니다. 그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도망친 키케로. 하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아피아가도 위의 가마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그를 불멸로 만들었어요. 기원전 43년 12월 7일. 당신은 지금 아피아가도 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포르미아이 근처.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가마 하나가 천천히 길을 나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키케로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도망쳤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피신이었어요. 마케도니아로, 먼 곳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좋지 않아 배를 돌려야 했고 그는 해변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섭니다. 투스쿨룸의 별장으로, 그리고 다시 포르미아이의 집으로. 이것이 포기였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당신은 가마 안의 키케로를 상상합니다. 63살의 몸, 평생 칼 대신 말을 들었던 손. 그가 품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요함이었을까요? 그때 말바꿈 소리가 들립니다. 안토니우스가 보낸 자객들입니다. 헤렌니우스와 포필리우스 라에나스. 자객들이 가마를 둘러쌉니다. 수행원들이 맞서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가마 안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키케로가 커튼을 걷습니다. 그의 눈이 자객의 눈과 마주칩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냉정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키케로의 마지막 말. 자, 여기를 쳐라. 자객 헤렌니우스가 멈칫합니다. 그 눈빛 앞에서 한순간 칼을 든 손이 굳었어요. 하지만 임무는 완수됩니다. 키케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안토니우스의 명령에 따라 그의 목과 두 손이 잘립니다. 웅변으로 안토니우스를 공격했던 그 목소리, 필리피카에를 쓴 그 손. 안토니우스는 그것들을 로마 포럼의 연단 위에 걸어놓으라 명령합니다. 공포를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역사는 반대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공포에 떨지 않았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연단 위에 걸린 것은 패배자의 자네가 아니라 공화정의 마지막 수호자의 상징이었어요. 훗날 키케로의 손자가 집정관이 됩니다. 그 손자가 집정관 재임 시절 안토니우스의 동상이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렀어요.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피아가도 위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 키케로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가 평생 지켜려 했던 공화정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제정의 시대가 열렸고 옥타비아노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키케로가 쓴 말들은 살아남았어요. 국가론, 의무론, 주정론, 필리피카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장들은 읽히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인문학자들이 그의 글에서 새 시대를 열었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의 공화정 이론에서 헌법의 원칙을 끌어냈어요. 삶은 끝났지만 사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키케로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도망쳐 살아남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쳐 살아남은 키케로는 더 이상 키케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연극에는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느냐가 그 인생 전체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키케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퇴장해야 하는지를. 자, 여기를 쳐라. 그 한마디가 20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당신은 어떤 마지막 대사를 준비하고 있나요?